농촌진흥청이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농업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농민의 수입을 늘리고 힘든 농작업은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전북 지역 6개 정당들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용인 반도체 산단은 재생에너지 기반이 확보된 지역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세 번째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호선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학교 교육의 대전환을 통해 전북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새만금 전주 구간을 오는 22일 오전 10시 개통합니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 진봉면에서 완주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43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8km 단축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농사에도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농업 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농민의 수입은 늘리고 힘든 농작업을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김제의 한 스마트 온실. 이곳에서는 인공지능 AI가 토마토 농사를 돕고 있습니다. 농장을 운영하는 김기현 씨는 세계 날씨 정보와 작물 생육 데이터를 분석해 토마토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온도를 조절하는 AI 모델을 직접 개발했습니다. AI 기술 도입 전에는 사람이 항상 농장을 운영을 할 때 감각으로밖에, 경험으로밖에 운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AI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당연히 생산량도 늘어나고 에너지도 절약될 수 있는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굉장히 편리하게 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런 흐름에 맞춰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농가 수입을 20% 늘리고 농작업 중 사고 위험은 20% 줄이며 기술 개발과 보급에 걸리는 시간도 30% 줄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기존 AI 비서 AI 이사기는 올타임 농업기술정보 서비스로 더 똑똑하게 업그레이드해 1년 농사계획부터 병해충 진단까지 도와주는 서비스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온실과 축사, 날씨 예측, 해충 방제 등 농업 현장 곳곳에 AI 기술이 들어가고 무인 농작업 시대를 준비하는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또한 좋은 품종을 더 빠르게 개발하고 건강한 식품을 만드는 기술도 함께 키워서 우리 농업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후위기와 고령화, 노동력 부족 같은 현재 우리 농업이 직면한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기술을 농업과학기술에 전격적으로 융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경험과 자연에 의존하던 전통적인 농업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산업으로 전환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농진청의 이번 전략이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농민의 수입을 늘리고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6개 정당들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와 초고압 송전탑 건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기본소득당과 녹색당, 사회민주당, 정의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0일 전북도 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수도권 산업의 전력 독식은 지역 균형 발전의 근본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창과 부안, 정읍, 임실과 남원 등 도내 대부분 시군이 345kV 초고압 송전선의 경로로 지정돼 주민 갈등과 생활권 파괴가 현실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용인 반도체 산단은 애초부터 전력 공급 대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이었다며 재생에너지 기반이 확보된 지역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가 세 번째 전북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는 20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교육의 대전환을 통해 전북교육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천호성 교수는 전북은 교육 공동체의 신뢰는 무너지고 교육 행정은 부패의 수렁에 빠졌으며 학교 자치는 무너지는 등 총체적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천 교수는 이어 기초학력 완전 책임제 도입과 진학진로교육원 신설을 통한 맞춤형 지도, 부패, 비리 엄단 등을 추진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천 교수의 이번 전북교육감 출마는 지난 2018년과 2022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새만금 포항고속도로 새만금 전주구간을 오는 20일 오전 10시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김제시 진봉면에서 전주시를 거쳐 완주군 상관면을 잇는 총 연장 55.1km의 왕복 4차로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2조 7,400여억 원이 투입됐으며 지난 2018년 5월 착공한 이후 7년 6개월 만입니다. 새만금 전주고속도로는 전북권의 4개 주요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돼 교통 혼잡 해소와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김제 진봉면에서 완주 상관면까지 이동시간은 43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8km 단축됩니다. 또 차량 운행 비용 절감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로 연간 2,018억 원의 경제적 편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어린이 유괴 시도 신고가 잇따르면서 등하굣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현장 확인에 나섰는데요. 실제 통학로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 어떤 보완이 필요한지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수영구 강남초등학교.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한꺼번에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행정안전부가 하교 집중 시간대에 맞춰 통학로 안전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대책을 발표한 뒤 이어진 후속 조치입니다. 현장에서 캠페인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도 해보고 또 어린이들이 이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 그런 이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윤 장관은 교문 앞 아이들 보행 동선을 살피고 위급 상황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의 운영 상태도 점검했습니다. 이른바 워킹 스쿨버스, 학생들과 함께 하굣길을 걸으며 교통사고나 범죄 위험 요소가 없는지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이상한 아저씨들이나 누가 어른들이 다가와서 나 따라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따라가면 안 돼요. 네. 최근 3년간 모르는 사람에 의한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건은 연간 150에서 190건 수준. 피해 아동의 75%는 초등학생 이하 저연령 아동으로 대부분 사건이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하교 시간대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학로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대책을 통해 아동 관련 범죄 신고가 접수되면 최우선 순위로 경찰과 형사, 기동 순찰대가 동시에 출동하는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 통학로 취약 요소를 전수조사해 CCTV와 비상벨을 확충하고 아동 안전지킴이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한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도 도입합니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반복적인 안전교육과 즉각적인 신고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런 이제 낯선 사람들의 만남에 대해서도 주의를 계속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그런 일이 아주 작게나마 있어도 이거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게 계속 교육. 보이는 순찰과 시설 보안만으로는 불안을 완전히 거두기 어려운 상황.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법 제도 정비와 안전 예산 확보, 그리고 지속적인 예방 교육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20일 아침 7시 반쯤 군산시 옥도면 연도 앞바다에서
2.7톤급 꽃게잡이 어선이 침수돼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33명이 물에 빠졌지만 다행히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출동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어선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에만 걸어도 코로나를 막아준다며 일명 코골이 마스크를 유통한 업체 대표와 업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71살 A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B업체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로 등록되지 않은 제품 코골이 마스크를 식약처 신고 없이 의료기기인 것처럼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의료 효능에 대한 정식 허가나 승인 절차 없이 과대 허위 광고 행위를 지속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거나 공익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금산사와 송광사, 숭림사의 경우 산불 위험도가 8 이상으로 분석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 지역 전통 사찰들이 산불 피해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가 국가유산청의 연구 용역을 받아 국가유산 전통 사찰 98개소에 대한 산불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위험도 7.5에서 10 수준의 매우 높음이 19개소, 높음 45개소, 낮음 5개소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산불 위험도는 과거 산불 발생 위치, 횟수, 규모 등 정보를 바탕으로 측정됐습니다. 전북의 일부 전통 사찰들 역시 산불 위협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이번 위험지수 조사 대상이었던 국내 전통 사찰 12곳 중 8곳이 산불 위험도 7 이상으로 나타나 위험도 높음 이상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산사와 송광사, 숭림사의 경우 위험도 8 이상으로 매우 높음인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이들에 비해 산불 위험도가 5에서 6으로 비교적 낮았던 낙산사와 고운사 등 전통 사찰들이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향후 기후변화와 산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북자치도는 전통 사찰 대상 소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는 기후변화와 산불로부터 국가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정비와 예산 확보, 현장 적용 기술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입니다. 정읍시가 옛 정읍우체국 자리에 새로 만드는 도심 광장의 이름을 새암 달빛 광장으로 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참여한 명칭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읍시는 이 이름을 광장 설계와 디자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읍시 관계자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시민들께서 직접 선택하신 새암 달빛 광장이라는 이름에는 정읍의 고유한 정체성과 밝은 미래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을 잘 살려서 낮에는 편안한 쉼터가 되고 밤에는 문화가 흐르는 원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국토교통부의 지역 수요 맞춤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으며 내년까지 21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1987년 전북 유세에 참여했다가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제38주기 11.19 위령제가 장수군 교동리 위령비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성명서를 통해 이들의 헌신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잇는 민주정부의 역사를 계승하고 지금의 국민주권 정부를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란 세력 청산과 민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